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엄윤 회계사라고 합니다. 원가관리 회계 그 전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 처음인 것 같고. 회계 쪽은 입문반 들어보셨죠?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좀 잘 이해가 되던가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가관리 회계가 시험 과목으로 있는 자격증이 대표적으로 회계사, 세무사가 있죠. 근데 이 가운데는 대부분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회계사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가관리 회계가 사실 세무사나 회계사 둘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약간 좀 시험 어떤 추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입문반 또는 기본반 1차 대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2차 시험 대비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제가 말씀해 드릴 거고. 올해 다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입문반 들으실 거라고 보고요. 언제 목표로 공부하세요? 내년이에요? 아니면은 5년 후에요? 사실 우리 시험 자체가 쉬운 건 아니죠. 1년 만에 다 합격하겠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앞에 복도에 보면 합격 수기가 있잖아요. 1년도 안 돼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자, 예전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때는 책도 그렇고 우리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사실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좋아졌잖아요. 학원도 여러 곳 있고 책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연구하시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목표하는 어떤 시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가급적 시간을 좀 짧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느슨해지죠. 공부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3년 최종 합격까지. 일단은 내년에는 1차를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쭉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게 있는데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 1차까지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커요. 물론 이제 안 나오신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댁에서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요. 다른 걸 통해서 또 들을 수도 있을 텐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합격 확률이 큽니다. 의외로 경쟁률도 높지도 않아요. 의외로. 자,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중도에 이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남아 계셔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다른 과목 입문할 때도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을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부했던 기간이 있겠죠.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테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먼저 공부한 선배로서 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잘해야 되는데 단계가 어떻게 단계가? 예습하고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달라요.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점수를 맞아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문제점이 있죠. 과목이 여러 개죠. 그리고 과목별로 다 만만치 않죠. 그럼 그 여러 과목을 일정 기간 내에 원하는 점수를 맞으려면 약간 좀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자, 우리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근데 잘해야 돼, 잘. 열심히만 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합격은 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자, 일단은 예습을 하고 수업을 잘 듣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수업은 그래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이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표정이 좋아지긴 하는데 하지 마세요. 대신 수업은 꼭 들으셔야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이제 학습 어떤 효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분하고요, 댁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하고 학습 효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거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히 와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손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손해 아니에요. 학원 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학원은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복습. 제가 그 예습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습할 시간에 복습을 해야 돼요. 우리 시험은 그래요. 물론 이제 내가 이제 뇌 용량이 커서 예습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아요. 베스트. 하지만 저는 그 천재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뇌 용량이 그만큼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크지가 않다고. 예습은 되게 파워풀해요. 현실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니까.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입문서는 되게 얇은데 우리 이제 기본서는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럼 이 1000페이지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까? 물론 수업은 제가 다 해드려요. 하지만 시험은 다 나오진 않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전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전혀 수업 목적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자원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낭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고.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5년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1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출제자가 시험 내기 힘들어요. 그런 말씀을 드릴 거라고.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해야죠. 그게 이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 3년 요대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습도 하고 하다 보면 완벽히 알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다 합격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1년에 합격하는지 5년에 합격하는지는 개인 차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 수업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습은 하셔야 된다. 또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휘발성이라고 들어보죠. 휘발성. 우리 이제 주요 과목이 회계세법인데, 자, 이 회계세법은 이틀만 안 봐도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회계사 합격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뭐 제 친구들 다 회계사겠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일부는 회계를 다 잊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하나도 몰라.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왜 몰라요? 안 하면 잃어버려요. 자, 회계사들도 몇 년 안 하면 잃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한 며칠 보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다. 복습을 언제 해야 되냐면 이틀을 넘기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자주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틀을 넘기면 안 된다고. 다 잊어버려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해진 기간 내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업도 잘 들으시고요. 저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하시는 말씀들 잘 새겨 들으면 의외로 그렇게 뭐 시험이 뭐 난공불락의 요새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충실히만 하시면. 자, 그리고 우리 그 시험은 100m 경주가 아니고요. 마라톤이에요. 자, 가끔 공부하다 보면 특히 지금 이맘때 그래요. 지금 이맘때 이제 눈동자들도 어때요? 이제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열기도 있고. 근데 여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눈 초점도 흐려지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최소한 1년 이상을 요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 잘 된다고 몰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때요? 초칙이라고 그러죠. 몰아서 하잖아요. 점수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로 몰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뇌도 좀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중에는 열심히 하고 주말 일요일에는 좀 쉬기도 하고요. 이렇게 1년을 가야 돼요. 컨디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좀 쉬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말에 쉬는 것만 꼭 지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이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 새고 공부하지 마시라. 하루에 꼭 약속한 정해진 시간만큼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는 휴식이 필요하다. 그거를 1년 동안 가야 됩니다. 우리 그 회계 쪽 입문반 들어보셨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입문반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업 듣는 내용의 한 1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를 그만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좀 마음을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요.
자, 우리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입문반, 그 다음에 기본반, 1차 객관식, 2차 대비해서 2차 주관식 커리큘럼이 있어요. 입문반은 뭐 하는 거냐면 원가관리 회계가 어떤 건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교재 안에는 내용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물론 문제 풀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반의 목적은 원가관리 회계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풀고 이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서 보면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수많은 이론이 들어가 있고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기본반의 목적은 문제풀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풉니까? 객관식반 때 풀어요. 그러니까 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부터 힘을 빼시는 분이 계세요. 이 책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봐야 되고 안 풀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1년 동안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대비하면 돼요. 그리고 입문반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원가관리 회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는 거고요. 기본반은 1차 대비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정립하는 그런 반이고 실제 문제풀이는 객관식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게 되면 지쳐요, 지쳐. 스스로 포기한다고. 이거는 내가 하기 너무 힘든데 내 적성에 맞지 않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다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예단하지 마시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그 1차 커트라인이 몇 점이죠? 60점? 60점. 자, 회계학 몇 점 맞고 싶으세요? 몇 점 맞고 합격하고 싶으세요? 80? 70? 80이 혹시 목적인 분 계세요? 나는 회계 80 맞아야 될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저기 실리콘밸리나 천재들이 있는 거 가야 돼요. 절대 80 못 맞아요, 우리는. 못 맞는다고. 자, 커트라인 60이에요. 그러면은 회계세법 평균 점수가 몇 점 될 것 같아요? 60? 커트라인 60인데 60점이 안 돼요. 평균 점수가 50점대라고.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50점 맞아오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가라고 그러죠. 우리 커트라인이 60에 60. 자, 커트라인 60인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요? 80, 90 맞으려고 공부를 해요. 물론 공부하는 거 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아무리 예를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80을 못 맞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다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든.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80 못 맞아요. 많이 맞아야 60 맞아, 60.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얘가 왜 어렵지? 어려운데? 꼭 80, 90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질에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우리는 회계세법을 60만 맞아도 고득점이에요, 고득점. 우리 커트라인 8, 90점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60점대 커트라인 시험 보는 거라고. 그럼 뭐냐면 어느 정도 충실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합격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수업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지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시면 돼.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보기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를 1년 이상 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달에 시험인데 아예 그냥 내년을 대비해서 시험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한 달 남았는데 본인은 얼마 남은 거예요? 13개월 남는 거죠. 그게 한번 시작하게 되면 매년 13개월 남아요. 매년. 그게 이제 수험 기간이 늘어지는 겁니다. 실제 시험을 앞두고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다 알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책을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 출제 경향일 것 같아요. 자, 원가관리 회계는 회계사 시험에도 있고 세무사 시험에도 있어요. 둘 다 1차, 2차 둘 다 있고요. 일단 회계사부터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좀 설명해 드리면, 회계사는 그 1차 시험이 회계학이 50문제인데요. 이 중에 원가관리회계가 10문제 정도 돼요. 비중 되게 낮죠. 근데 이제 2차가 어려워요. 2차는 100점 만점에 별도의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보다는 2차가 굉장히 어렵다. 자, 반면에 세무사 시험은 총 40문제 중에 1차는 16문제가 나와요. 원래는 15문제였었는데 거기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부터 16문제예요. 그런 40문제 중에 16문제면 몇 퍼센트예요? 40%. 그렇죠? 자, 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이라는 과목 아래 40%가 나와요. 즉 중급 회계가 60점 만점이고요. 원가관리회계가 4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은 1차든 2차든 총 회계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라는 거. 그러니까 회계사에 비해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죠. 어찌됐든 세무사 시험에서는 총 회계학 중에 중급 회계가 60%, 원가관리회계가 40%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목차 보시면 우리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서를 보면 16장, 17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이유는 어차피 다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원가관리회계 내용만 살펴보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만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10개 주제가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록에 보면 주제별 주요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풀어보라고 제가 실어놓은 게 아니고 구경만 하시라고. 구경만. 우리가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 지금은 못 풀어요. 못 풀어. 그러니까 요 수업 딱 듣고 풀리면 좋고, 물론 풀릴 수도 있어요. 안 풀린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제일 앞장 볼까요? 앞장? 예, 여기 첫 장. 거기 이제 우리 커리큘럼이 돼 있죠. 요게 1년에 1년. 1년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원가 관리 회계뿐만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반이 있고 그다음 기본반이 있고 그 세무사 1차 같은 경우는 심화 종합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심화 종합반은 동차라고 아세요? 동차? 1, 2차를 동시에 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좀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그냥 열심히 해서 1, 2차 한 번에 합격하겠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화 종합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객관식은 1차 대비,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하면 그 다음에 2차가 있겠죠. 우리는 1차가 목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원의 어떤 그 일정이 딱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정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좀 고통이 따를 수도 있거든. 어찌됐든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주를 해야 시험 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합격할 때까지. 자, 이제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원가 관리 회계도 이름이 회계예요, 회계. 그러니까 회계한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원가 관리 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이 원가 관리 회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회계라고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회계라고 하면. 아마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일반 상식이 된 거죠, 요즘에는. 그 회계라고 하면 딱 그게 떠오를 거거든. 재무제표가 회계 아니야? 물론 맞아요. 얘가 회계는 회계야. 그 원가 관리 회계는 사실 재무제표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걸 알아야 돼. 원가 관리 회계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게 아닌데 재무제표일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길로 빠져요. 그 논리가 잘못 형성이 돼버리면 복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가 어떤 건지 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회계. 우리 회계 다 뭐 인문반 들어보셨을 테니까 회계를 뭐라고 배웠어요? 회계의 정의.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회계의 정의 뭘 것 같아요? 자, 회계라고 하면 머릿속은 알 것 같아. 물론 저도 그래, 저도.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고 졸업해서 회계사가 됐고 몇십 년 동안 회계로 먹고 살기는 하지만 강의를 안 했다면 너 회계가 뭐야? 되게 우물쭈물했을 거예요. 알긴 하는데 표현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회계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회계가 혹시 분계 아니에요? 분계? 차변되면? 자, 회계하고 분계는 약간 달라요. 분계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하는 게 분계예요. 그 팩트를 적는 게 분계라고. 회계는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라는 걸 만들어서 전달해야 된대요. 그럼 정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죠? 자, 이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액션을 할 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전달할 텐데요.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자,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 회사 외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대답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알긴 아시겠죠, 다. 자, 이것도 아실 것 같은데. 재무상태표?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배울 거예요. 중급회계 시간에. 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이 자산이 있고요. 오른쪽이 부채하고 자본이 있죠. 그러면 요거는 돈 빌린 거, 얘기하는 내 순재산, 자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자, 부채와 자본을 자금의 조달이라고 하고요. 자산을 자금의 운용이라고 합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성격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루는 주체가 회사잖아요. 회사. 자, 회사를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 법인은 상법상 용어고요.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되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상법 배우셔야 돼요. 어차피. 자,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뭘까?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어때요? 누구한테 팔려고 그래. 그럼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사인해야 돼요? 사인하는 사람은 현재 주인인 나하고요. 앞으로 주인이 될 양수자가 사인해야 되겠죠. 그럼 사인하게 되면 주인 대 주인으로 사인을 해야 돼요. 자, 법인의 경우에도 제3자랑 거래를 하겠죠. 그럼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법인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법인의 주인. 사장님? 사장 아니에요.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야, 주주. 근데 이 주주가 한두 명이에요? 아니죠.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외국에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계약 한번 할 때마다 다 주인 불러야 돼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회사 네가 그냥 법률적인 행위를 해. 그게 바로 법인격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누가 해요? 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이 하겠죠. 대신 도장은 누구 도장 찍어요? 홍길동 도장 찍는 게 아니고 법인 인감이라는 도장을 찍어요. 즉 법인의 의미는 법률적인 주체를 스스로 할 수 있다가 바로 법인이에요. 법인.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법인이. 그럼 회사의 존재 이유는 뭐죠? 회사의 존재의 이유. 회사가 왜 필요할까? 다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이윤 추구라고 배웠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근데 그걸 쉽게 좀 풀이를 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회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자, 그러면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할까? 돈을 벌려면 토지, 노동, 자본. 즉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자, 회사는 이제 법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달해야 돼. 조달. 누구로부터 조달을 해요? 부채를 투자한 채권자로부터 또 자본을 투자한 주주로부터 돈을 조달을 받죠. 자, 이 돈을 조달을 받아서 기계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급 회계도. 그러면 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럼 이 주주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해요? 그러지 않겠죠.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투자할 때 판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회계가 해주는 거예요. 회계가.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 중에 외부 정보 이용자,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가 주주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자, 이 재무 회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무제표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뭐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겠죠.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어찌됐든 대표적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근데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이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 이제 회사 생활 하셨던 분들, 회사의 직원도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 혹시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회사를 어떤 이제 선택을 할 때, 자, 이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 손익계산서, 미래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거 보고 회사 선택을 했어요? 아니면은 연봉하고 복지 혜택 보고 했어요? 연봉 복지 혜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직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안 해요. 그럼 누가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요? 임원들, 경영자가 대표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가 바로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자, 회계는 그래서 재무 회계하고요, 관리 회계로 구분이 돼요.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해야 집중하시니까. 실제 시험에 나와요. 회계는 크게 재무 회계, 관리 회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타이틀이 뭐죠? 우리가 배워야 될 타이틀? 원가 관리 회계죠. 그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요. 우리 요거 배우러 온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얘를 배우는 걸로 오해를 한다니까? 여기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도 공부할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야. 원가 관리 회계는 굉장히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이유가 요거. 얘를 배우러 왔는데 얘를 자꾸 생각을 해. 얘를. 전혀 다른데. 자, 얘랑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왜 다를까? 주주 채권자. 혹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돼. 주식 투자하면 주주가 되는 거니까요. 이 주주 채권자는 뭐 하려고 회계란 정보를 이용해요? 뭐 하려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목적이 뭐예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어떤 무궁한 발전? 혹시 그런 걸 투자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절대 하면 안 돼. 주식 투자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거. 자, 이분들의 목적은 바로 투자 목적이라고.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목적은 뭘까요? 경영자. 자, 경영자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 사장님.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사장님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근을 할까? 사장님들. 제가
그 시험 합격하고요. 회사 생활을 많이 했어요. 물론 회계법인도 있었지만 일반 회사에도 있었다고. 주로 이제 업무가 제가 전공이 원가관리회계다 보니까 이쪽을 전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장 옆에서 막 이렇게 그 조언해주는 역할, 기획팀 이런 거. 처음에 그 회사 입사했을 때 되게 많이 싸웠어요. 직원들하고. 딱 봐도 인상도 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은. 젊었을 때 젊은 혈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원가를 높이는 주범들이야 다. 일은 안 하고. 특히 회사 임원분들 어때요? 일 안 하잖아요. 상상만 하시라니까. 회사 임원들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왠지 회사에 늦게 출근을 해서 신문 보고 있고 커피 마시고 점심 먹을 생각만 하신 분은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회사 갔을 때. 당신들 일 좀 하세요. 아니면은 보너스 안 줄까 봐 이랬다고. 그 철이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회사의 임원들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이건 알 것 같은데. 임원들은 뭐라 하시는 분들일까? 딱 두 가지만 해요. 두 가지만 회사에서. 일은 안 한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임원분 하면? 막 사인하잖아. 결제. 요거를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사결정. 일은 안 해도 돼. 대신 이건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잘라야지 이제. 결제.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 아침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장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남았어. 30층까지 올라가야 돼, 둘이서. 기분이 어때요? 좀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기 싫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싫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싫어할 이유는 없지, 사장님을. 왜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눈빛만 봐도 스캔 당하는 것 같아. 스캔. 제가 이제 저희도 사무소 있잖아요. 조그마한 3명의 사무소. 뭐 저희 직원은 몇 분은 안 돼요. 한 너댓 명 되나? 저는 회사 출근할 때 우리 직원분들하고 얘기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 몰래 들어가요. 몰래 나와. 눈을 안 마주쳐. 왜 그런지 아세요? 눈 마주치는 순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뭐 저한테 인상 쓰는 건 아니고요. 눈동자를 딱 보면 이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쇼핑하고 있었는지 알아. 안다고.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일하는 눈빛하고요. 쇼핑하는 눈빛이 달라. 쇼핑하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에요? 세렝게티 초원에서 맹수가 먹이를 보는 눈빛. 초롱초롱하고. 일하는 눈빛은 어때요? 혼탁하고. 딱 보면 안다고. 즉 회사의 임원 정도 되면 여러분 모습만 봐도 다 알아요. 말투만 봐도 이 친구가 어제 소주 한 3병 먹었구나. 이 친구가 이직을 결심했구나. 다 압니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성과평가. 자, 내용이 어때요? 전혀 달라, 전혀. 전혀 다른데 우리는 뭘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요걸 배우러 왔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그득히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죠, 못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내용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암기만 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 우린 얘랑 전혀 달라요. 얘는 어디서 배워요? 중구백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중구백의 제일 뒤편 보세요. 중구백에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결론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나와요. 현금흐름표가. 자, 우리 관료에게는 뭘 배우는 거예요? 요걸 배우는 거라고. 누구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 왜 어려울까요? 얘는
얘는 원칙만 달달달 외우면 되거든. 어떤 원칙이에요? 기업회계 기준. 결국 중급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얘는 뭐 배우는 거예요? 사장님의 역할을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사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자, 이 원칙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원칙을 만들려고 그래. 스스로. 없는데 만들려고 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은 있죠. 우리 선생들은. 이것만 몇십 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만들거든. 근데 여러분 만들려고 해. 그럼 이제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돼요? 잘못된 원칙을 만들어. 스스로. 그래서 예습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또 안 깨져 또. 내가 만든 원칙은 안 깨진다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정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얘랑 전혀 달라요. 자, 얘 공부할 때는 얘를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해는 돼. 왜? 이름이 둘 다 회계거든. 근데 이 회계는 얘랑 전혀 다른 거야. 자,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거예요. 얘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 원칙을 배우는 거야. IFRS를. 얘는 원칙이 없어. 그러면 왜 중급에게는 원칙이 있고 관리에게는 원칙이 없을까요? 또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왜 중급에게는 원칙이 필요할까? 자, 이 주주가 한두 명이 아니죠. 굉장히 많고 외국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회사가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우리처럼 회계를 좀 아신 분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버리면 회계를 전혀 모른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공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원칙 하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관리회계는 누구한테만 제공하면 돼요? 회사의 사장한테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원칙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원칙이 있다면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돼요. 원칙이 없으면 내가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왜 아직 안 끝났냐면 우리 타이틀이 뭐죠? 원가 관리회계거든. 근데 원가 관리회계인데 관리회계는 뭔가 알겠는데요. 원가 회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좀 설명해 드리고 좀 쉬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회계학의 이론적인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학문적인 체계. 자, 회계학이라는 공부를 하시려면 학문적으로 회계 원리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회계학 처음 수업 들으실 때 회계 원리라는 어떤 그런 과목이 있는데 요거 들으세요. 물론 이제 회계 원리가 필수는 아닌데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 회계 원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중급 회계가 있어요. 자, 이 중급 회계가 사실은 회계 원리를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 원리는 말 그대로 프린서플, 그러니까 아주 그 차변, 대변, 복식부기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중급 회계는 얘를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 배운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얘를 안 배우게 되면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들으시는 게 좋아요. 좀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배속을 빨리 해서 빨리 들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중급 회계 끝난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고급 회계. 자, 우리 시험에 얘도 나와요.
회계사는 당연히 나오고 세무사도 나와요. 얘도 배우셔야 된다고. 요 트랙이 바로 이제 재무회계 트랙이에요. 이쪽이 재무회계. 결국에 요 내용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원가 관리 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요거 배우러 온 거예요. 자,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사실 두 개로 쪼개져요. 원가 회계라는 게 있고요. 관리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요게 이제 회계학의 학문적인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재무회계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했고, 재무회계는 중급회계를 말하는 거고, 결국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요게 이제 관리회계가 돼요. 요거는 뭔가 모르겠지만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하는 거 배운다고 하더라. 얘는 뭡니까? 원가회계는. 얘도 배워야 되는데. 자, 이 원가회계는 이론적으로 별도의 회계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입문반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안 풀려도 돼요. 자, 아니 얘가 왜 또 이렇게 양쪽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자, 원가회계는 이런 거예요.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을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분필. 자, 이 분필은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물론 잘 모르겠는데 모나미라고 할까? 모나미? 자, 요 분필은 모나미에서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모나미 입장에서 요 분필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지? 그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커스는 이 분필을 어디에서 사왔을 것 같아요? 모나미에서부터? 안 팔아요. 우리랑 겸상도 안 해. 어디서 사왔을까요? 문방구에서 사왔겠죠. 이 문방구 같은 회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기업이라고 그래요. 상기업. 일반 도소매업. 그럼 문방구도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문방구의 어떤 영업 활동을 보면 이 문방구는 모나미로부터 분필을 사와서 일정 마진을 붙여가지고 소비자에 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기업의 경영 활동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문방구의 입장에서 모나미로부터 얘를 10박스 사왔어. 문방구 창고에 지금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 얘가 회계장부에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돼요. 그렇죠? 팔리면 어디에 기록될 것 같아요? 팔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알고 보면 가지고 있으면은 재고자산이 되고요, 팔리면은 매출원가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모나미, 이걸 만드는 회사. 자, 이 모나미 같은 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조업이라고 그래. 제조업. 상기업과 제조업은 다르죠. 그러면 모나미 입장에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도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하겠죠. 뭐 그걸 가지고 얘를 만든다고. 요거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지? 100원 들어갔다. 100원. 그게 바로 원가회계입니다. 되게 심플해요. 결국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얘가 하나에 100원이라는 걸 알겠어. 얘가 모나미 창고에 있대요. 그럼 얘가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돼. 자, 원가 계산의 결과가 가지고 있으면 재고 자산이에요. 문방구에 팔면 뭐로 기록이 돼요? 매출 원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 계산의 결과, 즉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원가 계산했는데 얘가 안 팔리고 있으면 재고자산이 되고 팔리면 매출 원가니까 결국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또 여기에 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 그래요. 활용면에서. 얘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제하죠, 결제.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결제를 할 건데 머릿속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제를 할까요? 회사 전체 이익을 높이려고 의사결정하지 않겠어요? 이익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회사 이익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면 매출, 수익에서 뭘 빼야 돼요? 그렇죠. 비용을 빼야 이익이 되는 거죠. 원가도 비용 중에 하나라고, 매출 원가니까. 그러면 자, 이 비용을 모르면 이익을 알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이 원가 관리회계 지금 특징만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계속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암기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자, 이거는 제가 그랬었거든.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론 이해를 못해도 합격은 해요. 합격했으니까. 대신 어때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라고. 제가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즉 원가 관리에게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의 과목이지 암기할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자, 반대로 중급액의 세법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암기를 해요? 중급액에는 IFRS라는 원칙을 배우는 거고 세법은 말 그대로 세법이라는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원가 관리에게는 하나도 없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뭐 사장님 얘기도 하고 눈빛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다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암기할 게 있긴 있어. 어떤 경우에 이해를 시켜.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아, 나는 절대 이해 안 할 거야. 이런 분이 있다고. 의도적으로, 의도치 않게. 내일 당연히 시험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거라도 암기하세요.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시험에 닥쳐서 꼭 알아야 될 거. 그거 이외에는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